요즘 갤러리나 아트페어를 찾는 2030 세대가 크게 늘었답니다. 그림을 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직접 구매해서 소장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그림을 살 수 있을까? 부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도 그림을 살만할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15년차 아트 컬렉터이면서 미술을 쉽고 깊게 전하는 아트 메신저 이소영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 교육을 전공하고 미술 관련 글을 쓰고 미술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소영입니다. 미술을 전달하는 일이다. 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시네요. 네. 미술을 전달한다. 전공이 미술 교육하고 미술사세요. 네. 그리고 현재 미술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미술사, 현대미술, 아트 컬렉팅 이런 강의를 두루두루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네. 여러 미술 교육기관을 직접 운영하기도 네. 하시고요. 아트 메신저라고 스스로 부르시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이게 사실은 미술을 전달하는 일을 네. 강의로 하면 강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책으로 하면 작가님 이렇게 부르고 또 온라인이나 블로그에서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딱 한 가지로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훨씬 큰일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블로그 닉네임을 이렇게 정했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네. 근데 블로그나 유튜브의 닉네임을 미술을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아트 메신저 이소영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를 저도 아는 분들도 이제는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씁니다. 블로그명이 호처럼 됐군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화가들 이름 앞에 있는 호 같은 건데 직업이 꼭 명사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언제 어디서든 이동하면서도 전달할 수 있는 거고 온라인으로도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직업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아트 메신저를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헤르메스처럼 미술을 전달하는 자, 전령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은 별명이죠. 신발에 날개 달리셨나요? 날개는 없는데 보이진 않지만 열심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아트 컬렉팅이 이제 얘를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미술 수집가인 거잖아요. 맞아요. 요새 좀 많아졌나요? 사실은 원래는 제가 20대 중반부터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걸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는 거의 없었고요. 최근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네. 조금 젊은 20, 30대들이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정말 많아진 것 같고 예전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게 없어서 네. 내가 우리 집에 어떤 미술 작품을 걸었는지 사람들이 서로 소통 안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좀 편하게 많이 소통하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건 미술을 수집한다는 거는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의 생각에서는 어떠냐면요. 이건희 회장님 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작품 하나에 1, 2억씩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모으나 뭐 1년치 연봉을 다 털어도 하나를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미술 작품들이 너무 비싸게 막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이 나오니까 몇 억 이러지. 사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신진 작가의 미술 작품들은 뭐 50만 원에서 70만 원, 1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꼭 뭐 대기업 회장님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얼마든지 선생님도 하실 수 있고 누구나 미술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미술계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일하러 갔다가 좋은 작품 보면 저거 집에다 같이 걸어놓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우연히 사게 된 경우가 많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꼭 비싼 작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대학교를 졸업한 신진 작가 어떤 그 유명세나 이름이 알려지기 전인 사람의 작품을 사신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도 많이 있고 뭐 유명한 작가 작품 살 때도 있지만 신진 작가가 좀 더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갤러리들에서 네. 신진 작가들이 그룹전도 많이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미대를 졸업하다 보니까 누구 전시 구경 갔다가 같이 전시하는 작가들도 알게 되고 그럼 이제 작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작가가 있구나 저런 작가도 있구나 이러면서 좀 많이 정보를 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돈 쪽으로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내가 100만 원에 샀다 쳐요. 예를 들어서 네네. 100만 원에 샀는데 그 분이 안 유명해지면 안 유명해질 수도 있죠. 100만 원이 돈 가치로는 의미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나는 100만 원에 샀지만 이걸 다시 리셀할 수는 없는 그럼요, 작품이 되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런 작품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반면에 20대 초반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김선우 작가를 알았어. 그래서 김선우 작가의 작품을 50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그건 소위 대박 난 거잖아요. 제가 너무 돈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되게 솔직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걱정을 일반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을 살 때 야, 내가 50만 원이 100만 원이 다 좋은데 이거 샀다가 그냥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뭐 누구는 뭐 50만 원짜리 샀는데 그게 1억이 됐다더라. 너무 부럽지만 그거는 거의 로또 확률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제 네. 책 처음 만난 아트 컬렉팅에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사면서 너무 물리적 재테크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작품을 집에 걸고 보고 향유하는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되게 좋은 와인을 먹을 때 와인도 다 먹고 나면 사라지지만 그 와인을 즐기는 그 시간을 다들 경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미술 작품을 선택할 때도 물론 유명한 작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높은 가격이겠지만 젊은 작가의 작품은 막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큼의 그런 가격은 아닌데 그 작품이 집에 와서 걸림으로써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작품을 보고 향유하고 아 너무 좋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지 하면서 감상하는 그런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면 100만 원 주고 이 작품을 샀는데 작가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물론 5년 10년 뒤에 작품 가격이 오르면 너무 기쁘겠지만 사실 이 100만 원이란 돈으로 집에 걸어놓고 향유하는 어떠한 그런 비용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막 아깝다. 아, 이거 진짜 안 올라서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작품을 사고 나면 많이 없어요. 아, 나는 오르면 좋지만 오르지 않아도 내가 집에 걸어놓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 성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나 사더라도 반드시 나는 좀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사는 게 맞고 나는 아직 그 정도의 금액은 부담스러우니 한 뭐 100만 원 전후로 좀 젊은 작가의 작품을 좀 새로운 시선으로 소장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막 이것이 매일 막 올라야 돼. 막 이런 결심을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미술 작품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재테크도 있지만 향유의 어떠한 그런 가치, 심리적인 재테크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도 사실은 사고 타고 다니잖아요. 그 타고 다니면서 값이 많이 떨어지는데 엄청 떨어지죠. 우리는 자동차를 볼 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미술 작품은 항상 무조건 올라야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와인을 설명해 주셨지만 와인은 먹는 거잖아요. 네네. 어차피 뭐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미술은 다시 팔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조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내가 즐겼으면 된 건데. 네, 눈으로 보는 비용도 사실은 있는데. 9322님이 이런 이소영님의 마음을 100번 이해해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뭐라고요? 저는 LP를 모으는데 이게 몇 너무 배로 뛴다고 해도 다시 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살 때의 기쁨과 그 LP에 맞아요. 담긴 추억이 소중해서요. 맞아요. 아트 메신저님이 미술 작품을 모을 때도 이런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모든 미술 작품을 반드시 올라야지만 산다라고 생각하면 목적이 전도되거든요. 그래서 좋아서 샀지만 그 중에 몇 가지가 정말 가치 있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기쁜데 사실은 LP 모으시는 분이 수집의 그 재미를 느끼시는 거여서 미술 작품을 컬렉팅하는 분들도 저처럼 내가 좋아하는 작가와 작가의 작품 중에 하나와 내가 함께 살아간다. 거기에 되게 많은 매력을 많이 느끼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때로는 그거가 잘 전달이 안 될 때도 많더라고요. 대한 콜렉터 중에 한 분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 자기가 한 50만 원에 산 작품이 뭐 올라가지고 5천만 원 1억이 되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돈 벌어서 좋은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거라는 걸 자기가 먼저 알아봤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게 하나 있대요. 네. 그거는 마음이 아프대요 오히려. 너무 많이 올라서 팔고 싶어지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팔면 안 된다는 마음과 맞아요. 이걸 팔면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계속 충돌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데 비유명세. 그러니까 네. 나는 분명히 유명하지 않을 때 먼저 알아보고 소장했는데 그 작가가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면 그 기쁨이 우리 가족도 아닌데도 너무 그러니까. 기쁘고 역시 내가 이 수집하는 분야에서만큼은 안목이 있었구나 하면서 스스로의 어떠한 선택을 좀 존중하게 되는 괜찮은데?
네. 되게 자아 효능감에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 맞아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명해지면 안 좋아해. 인디 밴드 같은 거죠. 맞아요. 인디 맞아요. 밴드만 듣다가 맞아요. 유명해지면 이제 자기 손을 떠났다고 다른 사람을 또 찾더라고요. 마음의 이별을 하고 다시 또 비유명세가 있는 작가를 찾고 그런 거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네네. 우리 저 이소영님께서는 언제 처음 미술 작품을 그러니까 진짜 잘 모르는 사람 작품을 돈 내고 산 거 처음은 언젠가요? 저 26살 때 진짜 어릴 때 시작을 한 편인데 그것도 막 내가 미술 작품을 수집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네.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 갤러리에서 일을 했었고 갤러리에 자꾸 놀러 가다 보니까 내가 미술사 책에서 봤던 그런 유명한 작가들의 판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쿠사마요이나 데미안 허스트의 판화로 컬렉팅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가끔 한 점 소장해야지 했는데 이게 한 번 집에 걸어놓고 보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뭐 너무 많이 돈을 모으면 미술 작품 사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있죠. 근데 26살이면 뭐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이는 아니었을 텐데. 네, 통장에 200 얼마 있었어요. 얼마짜리를 사셨습니까? 그때 200 얼마인 줄 알고 갔는데 제가 갔더니 500만 원대라고 해서 꽤 비싼 걸 사셨네요. 그 신진 당시에는- 작가는 아니었네요. 데미안 허스트나 쿠사마요이는 좀 유명한 화가였고 판화가 조금 저렴한 편이었는데 판화는 그 넘버링에서 네. 나오는. 네. 근데도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이었는데 사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이 500만 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부동산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 샀을 때 너무 긴장하면서 잠깐만요. 처음 산 게 누구 거라고요? 저 쿠사마요이랑 데미안 허스트. 그 두 작품을 처음 샀다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 둘 다 엄청난 분들이잖아요. 유명해지셨죠. 그 저기 영종도 파라다이스 호텔에 맞아요, 그 맞아요. 말 조각품 있는 그게 데미안 허스트 네, 아닙니까? 맞아요. 거기 생각해보면 거기 쿠사마야요도 있군요. 맞아요. 이야, 그분들의 판화는 그 가격에 살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고요. 지금은 뭐 쿠사마요이 같은 경우에는 판화도 막 1억 가까이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별로 비싸지 않았어요. 막 야. 선물로도 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오. 왜냐면 너무 놀라운데. 옛날이니까요. 2008년도 막 이랬으니까. 네. 네네. 아무튼 저는 2008년도 혹은 제가 26살 때 이런 어떤 투자나 나의 취향을 위한 그림 구매 이런 거 정말 상상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이소영 님이 정말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너무 속물처럼 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새 이렇게 주식 투자하듯이 아트 재테크라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소영 님께서는 철저하게 본인의 심미안을 위해서 하시는 거네요. 아니죠.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제가 산 작품이 가격이 오르면 기쁘죠. 네. 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항상 예술도 너무 중요한데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가 힘들 때 저도 제가 260점 정도 소장하고 있는데 10점 정도 동시에 팔았었어요.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이래서. 근데 그때 되게 많이 느꼈어요. 내가 샀던 작품이 8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일을 엄청 더 많이 올랐어요? 하지. 많이 오른 작품도 있고. 정말. 반대로 저는 한 2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돈을 모아서 한국 분들이 아직 그 작가를 몰라서 600만 원에 낙찰된 적도 있어요. 그럴 땐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네. 기쁨과 슬픔이 되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돈이 한 5억 있다. 그럼 미술 작품 살 거예요? 아파트 살 거예요? 당연히 미술 작품 사죠. 아파트 너무 귀찮지 않아요? 귀찮다고요? 왜요? 뭔가 미술은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림 한 점 사서 집에 딱 소장해 놓으면 네. 뭔가 그 과정이 네. 제가 잘 아는 분야니까 네. 재밌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부동산을 제가 너무 모르니까 5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경기도에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해본 얘기예요. 네, 저는 저도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어서. 본인이 잘하는 거와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시간을 쏟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5억이 있다면 저는 5억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사고 싶습니다. 자, 일단 5억은 너무 좀 비현실적인 얘기니까 네. 좀 약간 옆으로 밀어놓고요. 뭐랄까, 지금 내가 한 돈이 그래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 있다면 네. 그림을 사는 것이 네. 어떠한 삶의 수준을 올려주는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사람은 좋아하는 거에 가치를 매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림을 사는 사람들은 아까 LP판을 모았던 분처럼 그림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계속 그림에 나는 그림에 돈을 써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 예술가를 되게 존중하고 그 예술가의 삶의 한 조각이 집에 들어오는 거여서 저는 삶이 풍요로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예술을 향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도 사실은 음악을 들으면서 아까 행복하다고 하셨듯이 네네. 미술 작품이 약간 매력적인 게 음악도 함께 공유할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내 집에 들어오게 해서 함께 사는 게 되게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본인이 좋아하는 예술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반려동물이라는 단어,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살아가면서 본인 인생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미술 작품을 반려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보는 것도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려작품. 네.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이드는 그림을 구매하는 우리 일반인 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네. 이렇게 그림을 구매하는 게 네. 아까 얘기하신 그 대학교 막 졸업한 신진 작가들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의 작품들이라면 이분들에게는 그게 정말 유일한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파는 작가도 아닐 테고 이게 작가를 지원하는 의미도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미술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고 나면 결국엔 작가는 미술 작품이 팔려야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딱 그 명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미술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미술계가 잘 움직이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이 컬렉팅하는 것을 기다렸다가는 너무 작아요. 퍼센테이지가. 예산도 너무 작고.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개인 컬렉터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미술 작가의 작품을 사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게 작가들에겐 정말 큰 연료가 됩니다. 그죠. 네. 돈도 돈인데 이게 누가 내 작품을 샀다는 거에 대한 맞아요. 그 자신감? 맞아요. 더 잘해야지. 내가 팔리는 작가로 맞아요. 성장할 수 있을까? 맞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죠. 그거 한 점 사줬다고 해서 작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지만 그럴 리가요.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다짐을 하게 하고 소통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 컬렉터들이 많아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하고 다녀요. 이소영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학교를 막 졸업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사셨으니까 맞아요. 그분들 가운데 꾸준히 예술가로 활동하시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교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고요. 이제는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작가님들도 그래요? 있고요. 네. 그럼 되게 기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다가 해외 글로벌하게 진출하신 분들도 많고, 우와. 네, 그러면은 너무 뿌듯하죠. 그럼 너무 이제 뿌듯하고. 그분들의 초기작 이런 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런 어떠한 초창기 작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잘 모르는 젊은 작가들을 많이 안내하려고 하고, 또 중견 작가들 중에서도 사각지대거든요, 중견 작가도. 네네. 중견 작가들도 많이 소개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반에 구입을 해준 그 예술가들이 나중에 이소영님께 그때 구입해준 게 정말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따로 하기도 합니까? 네, 인스타 DM으로도 항상 하시고, 아, 그래요? 전시 오프닝 가면 만나면 많이 얘기하시고. 그 얘기들 중에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신지요? 일단은 최근에 제가 했던 거는 젊은 작가의 작품 중에 되게 좋은 작품을 샀는데, 저희 집도 한계가 있잖아요, 공간이. 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점씩 정도는 미술관에 기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기증을 하려면 작가와 연락을 해서 같이 문서를 써야 돼요. 이 작가는 어떤 작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냥 기증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작가한테 이력을 받아서 이 시대에 이 작가가 왜 중요한지를 막 문서를 잘 써야 기증 절차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합격 불합격이 있군요. 그럼요. 기증한다고 다 통과되진 않거든요. 몰랐습니다. 네, 그럼 그때 작가님들이 본인 작품이 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으려면 네. 또 미술관에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그럴 때 너무 고맙다고 하면 뿌듯하고 또 이게 뭐라고 아주 큰 일은 아니지만 1년에 한 점씩은 꼭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미술을 내가 좋아하는 작품, 내가 집에 걸어놨을 때 나에게 마음에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컬렉팅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는 아트 메신저 이소영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Over the Rainbow, 이스라엘 카마카위올레입니다.
Over the Rainbow 이스라엘 카마카위올레의 음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3849님, 저는 미술 컬렉팅은 나를 위한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취향을 존중하고 기분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죄송합니다. 적극적인 방법. 작품의 가격을 떠나서요. 요즘 국제 아트페어 국내 전시가 참 많아요. 어떤 전시를 봐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팁을 주실 수 있나요? 자, 요거는 우리 아트메시저 이소영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전시 봐야 되나요? 모든 전시를 다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의 네. 한계가 있으니 네. 이왕 방금 전에 국제 아트페어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트페어가 열렸을 때 부스가 너무 많아요. 막 200개, 300개. 그러면은 패션이랑 좀 저는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동대문에 가서 옷을 사고 싶어도 명품관을 보고 동대문에 가면 더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뭔가. 요즘 시대에 어떠한 핫한 건 이런 건데 네네. 이런 게 나왔네. 그래서 되게 메가 갤러리, 큰 갤러리, 뭐 가고시안, 데이빗 조어너, 페이스 이런 글로벌한 갤러리 부스도 보고 완전 신진 부스도 보고 극과 극으로 좀 비교해서 보면 더 대척점에서 배울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큰 아트페어를 가서 볼 때 그런다는 얘기죠? 네, 완전히 유명한 갤러리를 먼저 보고 네. 이제 막 신생 갤러리를 보면 뭔가 그 차이점을 본인이 느끼면서 아 이래서 메가 갤러리엔 이런 작가가 나왔구나. 반대로 신진 갤러리는 이런 작가를 데리고 나왔구나. 그런 어떤 자라도 가고 명품 브랜드도 가고 약간 이렇게. 와, 그렇게 옷으로 비유하시니까 좀 이해가 잘 네, 되네요. 그렇게 보면 그럴 좋을 수 것 있겠군요. 같아요. 네네. 2323님, 두 분이 대화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파트 살까 미술작품 살까. 저도 소영님에게 한 표. 아파트는 블랙핑크 로즈의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7047님, 아트페어를 처음 갔을 때 작품이 너무 많아서 어벙벙하게 돌아다니다 끝났습니다. 보통 몇 분 정도 만에 작품을 고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혹시 뭐 있습니까? 규칙이? 규칙은 없고요. 이게 이제 그 아트페어 가기 전에 이미 저는 어떤 작가가 나오는지를 많이 알게 되잖아요. 리스트를 미리 봤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도 있고. 그래서 의외로 작품 고를 때는 오래 안 걸리고 공부할 때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어떤 작가의 개인전이 딱 열렸는데 아는 작가면 오래 안 걸리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아이돌이 처음 나오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이돌이면 멤버가 누구지? 막 공부를 하잖아요. 나름 탐구를 검색. 이런 있잖아요. 모르면은. 그러니까 모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알고 있는 작가는 빠르게 결정한다. 근데 이제 신진 작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작가야? 어쩌다가 이 갤러리에서 일하게 됐어? 이러면서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근데 너무 오랫동안 고민은 많이 못하는 게 나의 눈에 좋은 거는 죄송해요. 네. 내 눈에 좋은 거는 다른 사람 눈에도 좋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직감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술을 볼 때는. 빠르게 뭔가 팍 꽂히는. 네, 왜냐면 그게 되게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그 좋은 작품을 못 고르고 내가 처음 봤을 때 정말 딱 와닿는 거 그런 게 힘이 또 클 때도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이제 가격이 너무 높으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겠죠. 또 반대로. 가격이 너무 높으면. 그쵸. 항상 가격은 그쵸. 좀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네, 절대 네. 무시할 수 없는. 예술가를 후원하고 또 예술을 즐기기 위한 아트 컬렉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술품 그래서 어디서 사나요? 저희가 사실 뭘 살 때는 저희 쿠땡에서 많이 사는데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갤러리에서 많이 사고요. 요즘은 갤러리보단 아트페어가 열리는데 아트페어는 수많은 갤러리들이 모여서 이제 시장을 여는 거니까 그쵸. 아트페어가 정말 많아요, 한국에. 너무 많아서 힘들 지경인데. 아, 그래요? 네, 너무 우리 많아요. 맨날 얘기하는 뭐 키아프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5월 말에 더 프리뷰 아트페어라고 완전 신진 작가들만 하는 아트페어도 있어요. 프리뷰? 더 이건 프리뷰 아트페어 어디서? 치시면 옛날 극장에서 해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이제 더 프리뷰 아트페어가 5월 30일인가부터 할 텐데 요런 아트페어는 온라인으로도 리스트가 벌써 올라와 있어요. 뭐 30만 원, 50만 원 막 이래요. 젊은 작가. 오. 요런 데서 사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해요. 왜냐면 내가 용기가 많이 없을 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한, 이배 이런 작가는 용기를 내기가 가격이 그 용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정신 차려라라고 할 것 같죠. 근데 젊은 작가는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50만 원에 이 젊은 작가 한번 선택해서 컬렉팅 해볼까? 그래서 저는 좀 젊은 작가들이 모이는 아트페어에 가서 미술 작품 향유나 컬렉팅에 도전을 해보셔라.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더 프리뷰 아트페어 검색해보시면
5월 말에 하는 서울에서 하는 아트페어가 있습니다. 여기 젊은 컬렉터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게 지금 금방 하는 아트페어니까 말씀을 하신 거지만 이거 이외에도 이렇게 아트페어가 굉장히 많다는 계속 얘기죠. 있어요. 매달. 네. 그래서 이거 아트페어에 저는 몰랐네. 가서 사시는 게 좀 편하지 않나? 왜요? 왜 어떤 면에서 편할까요? 이제 안 사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편한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갤러리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나에게 집중하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갤러리에 가면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좀 백화점에 가면 자꾸 막 이거 어떠세요 이러는데 이제 편집샵 같은 데 가면 구경만 하다 나와도 되니까 나 안 살려고 들어갔는데 그럼요. 누가 쫓아오면 좀 근데 무섭죠. 마음의 부담이 또 예. 거절 못하는 사람은 아트페어가 좀 네. 원오브 댐이 될 수 있지 않나 내가. 그래서 좀 마음이 덜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아트페어는 또 똑같은 공간에서 50개 넘는 갤러리들이 쫙 있으니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산다면 여기선 뭘 살 수 있고 저기선 뭘 살 수 있고를 바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아트페어가 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이런데 이렇게 보려면 어떻게 보면 그 뭐 내 눈에 차는 내가 뭐 가슴이 뛰는 그래서 사겠다 뭐 얼마든지 좋은 생각입니다만 네. 좀 작품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좋은 안목을 키우기 위한 어떤 방법? 우리 이소영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본인만의 스타일 쫙 있으시겠지만 이제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아트페어 가서 나도 라디오에서 이소영 말 들었는데 한번 사볼래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뭐 어떤 좀 네, 기준 혹은 안목 이런 걸로 들이대야 될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요. 그죠? 네. 왜냐면 궁금하거든요. 딱 봤을 때 딱 봤을 딱 때 봤을 제일 어려운 때 일 딱 봤을 때 예쁘거나 아름답거나 귀엽기만 한 작품은 배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래요? 이건 배제예요? 네. 왜 그러냐? 나 필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왜냐면 이미 딱 봤을 때 예뻐. 아름다워. 귀여워. 이거는 이미 지나간 미학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르누아르의 작품 보면 아름답다. 막 고우 예쁘다. 근데 그 다 지나간 미학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아름다운 거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아니요. 의아하거나 신기한 감정을 느끼는 작품을 오래 보시면 돼요. 의아하거나 신기한 감정을 신기. 자꾸. 네. 이게 뭐냐? 새로운 미학인 거예요, 나에게. 근데 원래 예술의 매력은 새로움에 있는데 그냥 무조건 예뻐, 귀여워 이러면 이미 유명한 작품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익숙하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감정이 의아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뭐지? 왜 이상한데 자꾸 눈에 끌리지? 그럴 때 그 작품을 좀 눈여겨보면 의외로 새로운 미학일 때가 많다. 그래서 너무 예쁘거나 아름답다에 치중하지 마시고 왜 이상하지? 왜 이 작품은 이상한데 자꾸 끌리지? 기묘하지? 약간 이런 감정에 집중해 보시면 의외로 되게 괜찮은 신진 작가를 만날 수 있어요.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다기보다는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의아하거나 신기한 거. 기묘한 거. 의아한 것들이 있거든요. 진짜 네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이건 뭐야? 그 작품을 오히려 눈여겨보세요. 왜냐면 그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훨씬 새로운 미학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낯선 걸 싫어해요. 무섭죠. 그러니까 근데 피카소 작품 처음 탄생했을 때 다 싫어했거든요. 낯설고. 마티스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게 미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익숙한 것보다 자꾸 새로운 작품을 봤을 때 의아하네 이랬을 때 좀 더 자세히 보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 의아하거나 신기하거나 기묘한 느낌이 나만의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요. 그래도 거기에 집중을 해보는 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유명한 작품들과 다른 새로운 신진 작가를 만나는 길의 시작이라는 거죠. 봤던 걸 계속 보면은 예뻐, 귀여워, 이 작가 유명해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노래 처음 들었는데 왜 이렇게 새로워? 약간 그런 음악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처럼 미술도 뭐야? 이 작품 왜 이러지? 요랬을 때 좀만 더 집중을 해보자. 연습해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노래로 얘기하면 그런 기묘한 노래가 100곡이 나오면 99곡은 뭐 도태되겠지만 네. 그중에 한 곡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이 유명한 작가만 보고 나오세요. 근데 그러면은 이미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를 나도 따라 좋아하고 집에 오는 거랑 똑같으니 페어에 가서 유독 이상하거나 의아하거나 새로운 작품이 있다면 발견해보자. 이름도 외워오자. 작가 이름도.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SNS를 하기 때문에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봐야 SNS에 올리기 좋거든요.
아니. 모두가 유명한 작품을 볼 때 나만의 픽을 한번 그래요? 찾아보세요. 네. 나만의 픽? 그러니까 유명한 작품도 보시고 나는 이 작품이 좋더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도전 정신이 들게 하시는데. 네, 다음에 한번 꼭 네,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장르를 좋아하십니까? 이게 저처럼 15년 이상 미술 작품을 소장한 사람은 모든 장르에 다 열려 있는 편이거든요. 네. 네, 매몰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매력 있다고 느낀 장르는 조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에 그림을 걸면 벽에 거는 것이 익숙했는데 네. 제가 조각을 몇 번 소장해 보니 조각은 사람을 되게 능동적으로 만들어요. 가까이 가게 하고 360도 돌면서 보게 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조각을 좀 소장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컬렉션 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최근에 작품 산 것 중에 좀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는 신민이라는 작가님인데요. 신민? 네, 이름이 두 글자인데요. 저는 사실 이 작가님이 좋아서 작년에 이제 프리즈 기간에 선택을 해서 소장을 했는데 올해 홍콩 아트 바젤에서 이 작가님이 상을 받으셨어요. 와.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작업을 하면서 본인이 작가로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네. 그걸 되게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서비스 노동직을 하셨는데, 그래서 작품의 재료가 맥도날드 감자튀김 봉지예요. 맥도날드는 그 감자튀김 봉지가 소포지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 형태의 조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한 작가가 본인의 창작을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서브잡을 하면서 그 서브잡을 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네. 그리고 그런 노동들. 그래서 이 작가님 작품 좋아서 소장을 했는데 이제 홍콩 아트바젤은 너무 글로벌한 아트페어인데 거기서 한국 작가 최초로 상도 받고 이러니까 요즘엔 좀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다른 나라에서 뭔 상 받았다 그러면 좀 유명해지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걸 받았을 때 더욱 알리는 거.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 작품을 언제 사셨나요? 저는 작년에. 그럼 그때는 전혀. 그때도 사람들이 사진은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독특하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감자튀김 봉지로 조각을 만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기들이 만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되게 순수하고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지금이 더 핫하지 않나. 지금은 뭐 전시하면 그래도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근에 혹시 주목하는 작가가 따로 있으십니까? 너무 많아서. 많습니까? 딱 한 명만 얘기하긴 그런데 이왕이면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전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네. 저기 마곡에 스페이스 K 뮤지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소피 폰 헬러만이라는 독일 출신 영국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지금 개인전을 하고 있어요. 6월 한 달 내내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가도 보실 수 있는데 작가가 직접 8일 동안 9m 되는 높이의 미술관에 벽화를 그렸어요. 근데 전시 끝나면 이게 다 지워져요. 아이고. 근데 가보시면 진짜 너무 황홀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큰 벽에 혼자 힘으로 벽화를 그렸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소개했는데 지금 제 유튜브 최근 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진짜 회화의 힘이 뭔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시 가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요. 너무 아름다워요. 황홀해요. 약간 바티칸 대성당의 어떠한 면에서는 저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요? 물론 미켈란젤로의 어떠한 그런 다양한 벽화들은 너무 세밀하지만 네. 여기는 너무 샤갈 같은 어떠한 그런 황홀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어차피 지워질 벽화를 이렇게 광대하게 그렸다고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전시 봤어요. 근데 좀 아깝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언젠간 바로 지울 건데 축제예요. 전시 제목이. 그래서 축제도 한 기간에만 열리고 저무는 것처럼 물론 그렇긴 전시 하죠. 제목도 축제인데 그렇게 약간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벽화로 그려놓으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벽을 사와 뜯어 올 수도 있고 그 참 진짜 아깝긴 하네요. 사진 찍기도 진짜 좋은 전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진으로밖에 안 남는 거이기도 하고 사실 요즘은 뭐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나의 창작품 혹은 나의 어떠한 열정이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좀 너무 아쉽지만 그래서 또 매력적인. 네, 캔버스 작품도 있는데 벽화는 작가가 직접 한국에 처음 와서 이거 그리다가 한의원 가서 침 맞을 정도로 고생했대요. 근데 그 정도로 규모가 커서 재밌게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 미술 작품을 사서 이제 집에 가져왔을 때요. 네. 어떤 뭐 온도나 습도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화분 예. 키우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더우면 창문 열고 에어컨 켜고 추우면 온도를 떼듯이 가장 옆에서 가깝게 살면 문제가 없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 종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되잖아요. 그럼 약간 쭈글쭈글해져요. 그럼 되게 놀랍지만 시간 흐르고 또 장마 끝나면 펴져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그러니까 작품을 사서 방치하는 것보다 내가 걸어놓고 함께 살아가는 게 제일 관리는 쉬워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술을 사랑하고 작품을 보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사실 그 감정만으로도 집에다 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하는 차원에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이소영 아트 메신저께서는 예술 작품을 볼 때 어떤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일단 저는 예술가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술가들이 표현한 작품이 하나의 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네.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작품 볼 때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 같다 싶을 때 예술을 보면 이렇게도 세상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네 하면서 유연함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세상을 보는 창문이 여러 개가 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술 작품을 많이 볼수록 세상을 보는 창문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집에 있는 남편은 이해 못해도 세상을 바라볼 때 유연함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미술을 대하는 마음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특히 아이들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희 회사가 여러 개의 미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뭐 기업 교육도 있고 미술관 교육도 있는데 어린이 교육 그 부서가 제일 커요. 근데 어릴 때부터 미술 작품을 보고 표현하는 게 평범한 일이 돼야지 이 친구들이 커서도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미술을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커서 나 이제부터 좋아해야지. 요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미술이라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인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어린이들에게 미술 작품 감상하고 표현하고 이런 어떠한 그런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커서 어떠한 직업을 갖던지 간에 예술을 사랑하는 어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어린이 교육의 포지션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미술을 보는 마음이 아마 저랑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미술을 조금이라도 알 경우에 그 미술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세상을 유연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세상을 유연하게 볼 줄 알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저거 이해 못해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정말 많은 다양한 예술을 보면 성장해서 이 세상의 다양한 구석구석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믿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으면 합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 훨씬 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너무 예민해지지 않고 언제든지 답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근데 그게 예술 교육에 있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진짜 멋있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 교육이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트 컬렉터이자 아트 메신저 이소영님과 1시간 동안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도 궁금합니다. 특별히 뭐 큰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고 살고 있진 않지만 할머니가 돼서도 미술을 전달하는 게 제 목표예요. 뭔 훗날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성실하게 미술을 전달하는 그 일을 꾸준히 재미를 느껴야 되니까 그죠. 네, 지금 하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합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아트 컬렉터이면서 아트 메신저 이소영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